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난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다는 평가인데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기대감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남북 교류 협력 확대도 합의됐는데요. 이행 방안으로 민간과 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진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8.15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전라북도에 아직 생존해 있는 실향민만 5만여 명.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 가슴 졸이며 간절하게 바랐던 만남의 염원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에 뭐 3번, 4번 이렇게 해서 살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 고향 안부라도. 이와 함께 북한 개성 지역에 민간 교류 협력 보장을 위한 남과 북 공동의 연락사무소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념 갈등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도적 지원까지 끊겨 애태웠던 통일단체들은 교류 확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소리축제나 전주국제영화제, 그리고 음식, 태권도와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 복원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중단된 사업 재개를 넘어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 산업과 산림 분야 신사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와 시군과 함께 남북 교류 사업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이정표를 다시 세운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도내에서도 한마음으로 참여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야 할... 예,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다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판문점 합의로 구체화됐는데요. 서희석 구청장님,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성과 그 중에서 물론 뭐가 중요하고 중요치 않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성과 한 대목을 꼽으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남북 정상 간 만남을 지켜보면서 실제 그 내용은 14선언이나 6.15 공동선언과 어떤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데 이번에 느낀 점은 두 정상이 모두 속도를 강조했다는 점,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남북 정상 간에 당국자 간에 아주 좋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환경이 바뀐다거나 특히 미국의 이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거나 이러면은 한순간에 이게 물거품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건도 국내적인 여건 또 국제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두 정상 간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평화 관계 정착에 어떤 그걸 이루기 위한 속도를 강조한 점이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교육관님은 어떠셨어요? 남북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 앞서서 저희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작년 세계 무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 때 선수단 초청을 통해 가지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우리 전라북도 무주가 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 지역도 우리 삶이 또 우리의 경제가 이 남북의 어떤 교류 화합 속에서 같이 좀 번영의 길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소희석 부총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두 정상이 이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의지를 정확하게 65년 되는 냉전 체제를 이제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전 선언을 올해 안에 하겠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평양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기한을 못 박은 것. 그것이 바로 뒤로 돌아가지 않고 속도감 있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화해 협력 시대를 열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졌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화됐다, 구체성이 두드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 이산가족 상봉 8.15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이렇게 특화된 특정한 합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만큼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시급성 그리고 그렇죠.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산가족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치러왔던 분담 비용 중에서 가장 사실 아픈 분담 비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6년부터 생존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이 그 80, 90대는 고령자들이시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번 8.15 때부터 바로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 그럴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최 교육관님. 네. 지금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600대 1이 넘을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전라북도 상황이나 현실은 좀 어떨까요? 뭐 전국적인 상황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전라북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세상을 뜨시는 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기회를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마련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총장님, 이번에 그 남북 합의 중에 판문점 합의 내용 중에서 저는 좀 더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류 협력을 확대를 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성에 남북 공동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이 대목도 눈에 들어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되듯이 많은 그 민간 단체들이 대북 교류를 위해서 정부 부서에 신청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공식적인 통로가 없어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무슨 아태평화위원회라든가 또 북측 민화협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 북측의 노동당이나 군관계 또 알 수 없는 여러 그 무역회사 예. 이런 데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 그 최초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때도 실제 최초의 그 주선을 현대 그리고 현대는 또 일본에 있는 그 북한통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우리 정부나 북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연락사무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대사를 서로 이제 대사급 외교의 전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교류의 통로를 일원화하겠다. 그러니까 북측도 정상국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남북 교류의 어떤 그 대화 창구를 단일화해서 그 연락사무소에 이제 상주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남북 교류가 좀 더 체계화되고 또 남측에서 준비가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그런 점에서 두 정상 간의 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민간 교류를 추진할 때도 사실 먼저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내고 그다음에 팩스를 몇 번 주고받고 한 끝에 저희들이 이제 명단을 보내면 거기 승인이 북쪽에서 오라는 승인하는 또 팩스가 오고 초청장이 오고 그러면 또 그것을 또 통일부에 또 승인을 받고 그래서 사실 평양을 갈 수 있고 개성을 갈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런 일 처리를 개성에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빨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총장님, 근데 이번에 큰 틀의 합의 내용을 보면은 웬만한 현안은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선언적인 내용도 참 많더라. 당장 이행하거나 구체적인 절차가 담보됐다기보다도 그럴 만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엔의 대북 제재라든지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것도 좀 느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남쪽, 북쪽의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두 정상 간에도 남북 간의 그 평화 관계를 빨리 정착시키고 싶지만 가장 큰 한계가 지금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입니다. 우리가 그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안보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제재도 있고 유럽연합이 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나 우리 정부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빨리 그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북미 수교를 하고 그리고 그 대북 제재가 그 단계에 맞춰서 해제되어야 실질적인 남북 교류가 이제 가능합니다. 이번 그 선언은 이제 그걸 빨리 앞당기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다양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체육, 문화, 학술, 뭐 사회, 언론, 종교 이런 교류인데 그런 교류도 지금부터 서둘러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육관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분야, 네. 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말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번 판문점 회담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교류의 어떤 연속성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전문성을 고려해 봤을 때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렇게 민간과 함께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어떤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가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 이후에 남북 교류를 위한 기금을 올해까지 하면 근 한 100억 가까이를 이제 그 적립을 해놨습니다.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아이디어 또 그것이 북한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또한 좋은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들 발굴해서 저희 지역이 그것들을 조금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전라북도가 기금을 이렇게 잘 착실하게 모아놓은 건 대단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경남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사가 도지사를 할 때 그동안 모아놨던 그 기금을 그 경상남도의 그 빚을 다 갚는데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는 기금이 하나도 없어서 정작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대단히 좀 어쨌든 준비를 잘해서 뭐 좋은 앞으로의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합의여도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무의미하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죠. 교훈으로 지금 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틀을 벗어나 보자는 어떤 합의. 그래서 그것을 민간 단계에서부터 상호 신뢰를 쌓아서 제대로 해보자. 그게 이번 합의에 담긴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서희석 부총장님께서 그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말씀을 하셨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산림 조성하는 것을 돕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어제 이낙연 총리가 또 밝히셨더라고요. 산림 조성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부터 바로 발빠르게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지자체나 민간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정도 그런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전부터라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분야별로 남북 교류 협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국처전이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거든요. 예. 물론 이번 남북 정상이 이미 그 아시안 게임의 단일팀을 파견하자 이런 어떤 선언적인 합의는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번에 익산 전국체전이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어떤 네. 그런 보도 나오는데 교육관님 어떠세요? 저는 뭐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2017년 올해의 남북 교류 협력의 첫 물꼬를 튼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우리 지역에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우리 전라도가 10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000년이 되는 새로운 해인 것이죠. 2018년 이제 전라도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진 이후에 올해가 이제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주계 장막을 걷어낸 것도 결국은 핑퐁 외교였다. 그런 것처럼 스포츠가 국제 관계에서 그 역할이 그 기대 이상이다, 상상 이상이다는 어떤 평가들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이런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경제 교류라든가 그게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그 유엔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가 이제 대표적인 게 스포츠 교류인데 언뜻 생각하면 가령 작년에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때 북측에 그 태권도 시범단이 왔죠. 또 방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도 함께하는 그런 이제 체육 행사입니다. 근데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육 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함께 안고 갑니다. 당장 방송 교류가 같이 하죠. 언론인 교류가 같이 따라갑니다. 또 그 교류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접촉을 하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당국 회담이나 이 정치 관계라든가 그 실무 접촉을 사실 그때 다 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스포츠 교류는 그 이렇게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 여러 다른 분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교류의 어떤 초석이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과거 그 두 정상 간의 그 선언과 조금 다른 점은 이번에는 자세히 보면 향후 남북 관계가 북과 남의 그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단체나 지자체 간의 그 교류 이런 것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 그 체육 교류 가령 2000년 그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2007년 그 사이가 제일 활발했는데요. 한 12차례 정도 그 남북 체육 당국자 간 그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2002년에 부산인가요?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들이 오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자체나 또 민간이 함께하는 그런 체육 교류 이런 쪽으로 확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육관님, 2023년에 새만금의 세계 잼버리 대회가 유치됐잖아요. 네. 여기에 북한 청소년들을 초청하자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마치 이 남북 교류 화합 시대를 대비한 하나의 큰 행사를 저희가 미리 또 준비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새만금에서 말씀하신 세계 잼버리가 열리고 여기는 이제 세계 한 160여 개국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꿈을 그리고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 장소에 우리 북한의 청소년들 또한 와서 함께 어우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이제 우리 잼버리의 모토가 Draw Your Dream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꿈을 우리 새만금에 와서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이제 2023년 세계 잼버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웃 또한 반드시 또 그 와서 그들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북 결의 하나에서는 지금 북한 여행 확대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행을 확대하는 걸 제안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북측의 사회문화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알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고구려 유적 답사랄지 그다음에 남북이 함께하는 동학혁명 유적 답사 그리고 북한 생태기행이나 문화기행 같은 것을 기획을 해서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자치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사실은 남북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교류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에도 사실은 지자체나 민간 교류를 할 때에는 통일부에 여러 가지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자율권을 한껏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화해협력의 시대에 전라북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농업 교류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특히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를 하면 전라북도에 강점이 있는 이 분야가 네. 강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그동안의 실적은 어땠고 앞으로 이렇게 앞서 우리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네.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거 2007년 이전에 남북교류 시에 주로 있어 왔던 것들이 뭐 축산 농장을 지어준다든가 농기계를 보내준다든가 수리해준다든가 이렇게 또 농업 중심의 그 교류 협력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 지역이 이제 어떤 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별리를 지향하면서 종자 그다음에 농기계, 뭐 식품, 미생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는 즉
뭐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간 첨단 축사, 또 단순한 어떤 그 밭농사가 아니라 조금은 좀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뭐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도 하고 함께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한 또 지역적 인프라도 많이 지금 여건이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농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후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험할 수 있는 이런 거점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현실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농업 실용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지역의 의도와 우리 국가기관의 힘이 함께 어우러진다고 하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역량도 좀 이렇게 돋보이면서도 또 북한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류 협력의 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 대표님, 그 새만금에 통일농업 전진기지를 조성해보자 이렇게 공약을 한 지방선거 출마자가 있거든요.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반도가 북쪽은 자원이 많고 남쪽은 평야지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14선에서 밝혔듯이 유무상통의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곡창지도로서의 그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다 새만금 그 부지를 농업부지로 활용을 해서 통일농업을 실현하는데 활용한다고 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뭐 농업 노동자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또 북측에 고급 인력들이 많이 와서 그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육관님도 어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측면이 좀 있나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약 조건, 전제 조건은 이제 풀린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새만금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부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의지를 가진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형식대로 또 외국인 뭐 노동자보다는 또 우리 민족이 와서 같이 농사를 짓고 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쌀이 계속 남아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북 식량 지원을 해왔었는데 어쩌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걸 또 직접 또 가져가는 그런 형식의 어떤 그 지원도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부총장님, 그러면 이렇게 보면 판문점 회담의 이행을 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결국 남북 교류 협력, 그것이 민간 단위든 아니면 자치단체 단위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번에 그 민간 단체 남북 교류, 지자체 남북 교류를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언론 보도나 자세히 보면은 북측에서도 한 2013년 이후로는 그런 걸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특구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20개 넘게 만들었고, 그 북측의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남쪽의 지자체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과거의 책문화 교류도 그렇고 이 지자체 교류도 그렇고 사실은 남측 중앙정부의 통제를 다 받았습니다. 아까 방 대표님 말씀도 그 통일부 이제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이 있고 기금도 있습니다. 도에도 지금 그 조례 그거에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 이제 그런 관에 주도하는 그런 교류 거기에 편승하거나 관이 이제 관여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기냐 하면은 당국 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탁 틀어져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도 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 관련 법이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이 있고 이제 기금에 관한 법이 있는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또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대북 교류를 하고, 설령 그것이 중앙정부 간의 교류가 이제 차단되어도 민간이나 지자체는 계속 교류를 해야 또다시 이제 물꼬를 킬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이 합의한 그 내용을 우리 전라북도도 잘 살려서 빨리 그 지자체, 민간의 그 대북 교류 어떤 통로를 만들고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2000년 한 2007년 그 사이에 많이 했죠. 네. 주로 우리 장점인 이제 농업, 축산 관련입니다. 그래서 북측에 이제
양돈장을 지어주고 농기계 보내주고 또 종돈 이런 거 보내주고 무슨 그 양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 방역 이런 거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걸 체계화해서 가령 전라북도와 아니면 전라북도의 어떤 시나 군과 북한의 북쪽의 어떤 기초자치단체 그게 뭐 황해북도든 어디 뭐 사리원이든 체계적인 그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제 그런 일회성이나 단발적인 거 또 그 시혜를 베푸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농도로서의 장점, 또 기술 노하우 축적된 거, 우리 혁신도시의 농생명 관련 국가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합해서 그 북측의 어떤 자치단체 하나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에 남북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교류를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민족의 문제이면서 통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죠.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도 결부가 돼 있고요. 농업과 지어전 교역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구체적인 어떤 기업 활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 효과도 무시 못할 듯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부총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가 아까 오늘 토론회 시작하면서 지금 여건이 좋다 했는데 그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 국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이 좀 해결되면서 결국은 남과 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 주변 강대국의 어떤 그 입김이나 영향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이번 그 정상선언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만 그 동해를 통해서 이제 철도 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환동해권 그 벨트가 만들어지면 러시아도 굉장히 이제 이익이 됩니다. 러시아의 그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그 천연가스 그것을 러시아로서도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 거고 그 관을 이제 동해 그 철도를 따라서 관을 묻어서 남쪽까지 가져오면은 뭐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장차 그게 일본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북측도 이제 그 철도 공사 관련해서 또 그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굉장히 이익이 되고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하 자원이 없고 석유나 이런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언젠가는 이제 북일 수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과거 그 일제 강점기 그 보상금을 받아서 우리 경제 개발에 어떤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북측도 이제 일본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일본의 그 이제 가령 경제가 발전하면서도 어떤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 이런 것들을 북쪽에 보내고 북쪽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걸 통해서 경제의 어떤 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이런 여러 가지 남북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도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평화체제를 만들고 교류를 아주 밀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전에 뭐 하도 퍼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퍼주는 것이 아니라 퍼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통일 교육을 하다 보면 통일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못 사는 북쪽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길처럼 이렇게 통합을 할 경우에는 급격하게 통합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걱정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화해 협력하고 또 유럽연합처럼 국가연합 단계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방식으로 그게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밝혔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통일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급격한 통일 비용은 많이 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의 경우만 해도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쭉 그 경제 유발 효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생산 유발 효과가 5조 2천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5천억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남한 측에. 그때 우리가 5년 동안 북측에 넘어간 돈은 3천억 정도 됐죠.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는 그런 그 경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뭐 남북 교류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성급한 거 아니냐, 너무나 조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그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방안을 좀 더 제안하고 정책도 발굴하고 좀 더 경쟁적으로 참여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 분야에 뭐 우리 무리주 태권도가 또 앞으로 이제 전국체전 익산에서 이제 본 행사가 열리는데 이 전국체전에서 또 다음에는 우리 새만금에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또 우리 그 새우기 잼버리 대회에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함께 나면서 우리 지역이 정말로 이익이 된다고 느꼈을 때 이 남북의 교류가 정치권이 뭐라고 해도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의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거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겸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대표님부터. 예, 그동안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냉전 체제를 완전히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외 여행을 나가려고 생각하면 상상하는 것이 비행기 타는 것밖에 상상할 수 없는데 이제는 육로를 통해서도 사실 유럽으로 그리고 시베리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쩌면 도전과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런 때 민과 관이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전라북도 도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그 새로운 기회가 우리 전라북도에 풍요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민과 간이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화합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우리 지역이 삶이 바뀌고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는 어떤 교류 협력의 시대를 좀 지역이 함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해석 부총장. 예, 지금 그 남북 교류의 물꼬가 이제 열릴 것 같다 하니까 많은 민간 단체, 지방자치 단체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공약이나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중복된 것이 많고요. 또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도에서는 아까 방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관, 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대학 다 그 힘을 합해서 어떤 준비 기구 이런 걸 만들고 도나 자치단체에도 그 담당 부서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장점 무엇이고 또 북쪽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걸 어떤 형식으로 교류할 것인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기대보다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역시 짧은 시간 안에 결실을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행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